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서울 49개 지역구 가운데 단 6곳에서만 우세하다는 국민의힘 자체 분석 결과가 나와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결과라고 밝혔지만 혁신위의 빈손 조기 해체에 더해 지도부 책임론이 확산됐습니다. 갤럽 여론조사 결과 내년 총선에서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가 더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률이 51%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지원을 위해 여당을 선택한 비율은 35%에 그쳐 이번 정부 들어 최대 격차로 벌어졌습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해 10시간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이 표적 기획 수사를 하고 있다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전두환 일가 소유로 보고 압류한 55억 원 규모의 땅을 매각한 게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55억 원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게 됩니다. 제주 22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며 12월 관측 사상 최고 기온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포근한 날씨는 주말까지 이어지다가 다음 주 초 추위와 함께 특보 수준의 겨울 폭우도 예상됩니다. 지난 8월 국민의힘 당내 중진 윤상현 의원이 제기한 수도권 위기론은 당시 정확한 지적이다, 아니다, 과장이다 논란이 일었었죠. 내년 총선에서 서울 선거구 49곳 가운데 6곳만 우세하다는 국민의힘 자체 분석 결과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때보다 2석이 더 줄어드는 겁니다. 이대로라면 민주당이 1당을 뺏길 것 같지 않고 단독 과반을 넘기느냐 아니면 지난 총선처럼 180석을 먹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했던 이해찬 민주당 고문의 말이 크게 틀리지 않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당 지도부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그런데도 혁신위에 거의 모든 제안을 무시한 거냐? 이 와중에도 낙관원에 젖어 있는 게 더 문제라는 의원들의 반발도 거셉니다. 첫 소식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서울 49곳 가운데 8곳을 차지했습니다. 서울 용산과 강남 가불병, 서초 가불, 송파 가불 등 보수 색채가 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민의힘 사무처가 당 지도부에 보고한 내년 총선 판세는 이보다 더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세 지역이 강남 가불병과 서초 가불, 송파을 등 6곳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서울 용산의 경우 이태원 참사, 송파갑은 보수와 진보 표심이 비슷하게 나타난 점을 요인으로 꼽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 지도부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것이고 신빙성도 없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우리가 여론조사를 지역구별로 한 적이 없는 상황이고 그 후보들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혁신위가 조기 해체한 데 이어 불리한 판세 분석 결과가 공개되자 당내에서는 지도부 책임론이 터져나왔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무슨 배짱으로 혁신위를 방해하고 좌초시켰느냐고 꼬집었고 이용호 의원은 지도부가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이전으로 돌아갔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대다수 의원들은 침묵하고 당 지도부는 근거 없는 낙관론에 젖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더 위기입니다. 내년 총선 위기감이 커질수록 지도부를 포함한 중진들이 혁신위의 희생 요구에 따라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는 당내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국민의힘의 위기를 느끼게 할 숫자는 또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현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는 응답이 정부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보다 16%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이번 정부 들어 가장 큰 격차입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갤럽 여론조사 결과 내년 총선에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35%, 야당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는 답변은 절반을 넘긴 51%로 이번 정부 들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난 3월까지만 해도 정부 지원론과 견제론은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4월부터 견제론에 힘이 실렸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가 활동을 시작한 11월 격차가 6%포인트까지 좁혀졌지만 지난 한 달 사이 16%로 다시 늘어나 역대 최대 격차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국민의힘 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에 비해 2%포인트 올라 민주당을 앞섰습니다. 정당 지지도와 반대로 야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이 늘어난 이후로는
30% 초반대를 넘어서지 못하는 대통령 지지율이 꼽힙니다. 엑스포 유치가 실패했다든지 여러 가지 누적된 결과가 있고 더군다나 대통령 지지율이 올릴 수 있을 만한 호재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심판론이 더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예요. 지난 21대 총선 직전에는 정부를 지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는데 실제 투표 결과로도 이어졌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100만 부가 팔린 육아서적 삐뽀삐뽀 119 소아과의 저자 하정훈 원장을 포함한 첫 번째 인재영입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영입이라 빠르게 공천 경쟁 분위기를 끌어올리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1차 영입 인재 5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육아 밀리언셀러 저자인 하정훈 소아청소년과 의원 원장과 탈북민 출신 과학자 박춘권 연구원, 윤도현 자립준비청년 지원단체 대표가 포함됐습니다. 앞서 영입이 내정됐던 이수정 경기대 교수와 구자룡 변호사도 합류했습니다. 청년과 여성, 또한 아동, 탈북민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국민안전, 보육 등 각종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활발히 활동하면서 인재 영입인은 내년 총선에서 험지 출마 의사를 밝힌 영입 인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원정 출마 의지를 밝힌 이 교수 외에도 지역구 출마자가 더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관련해 구 변호사와 박 연구원, 윤 대표 모두 지역구 출마를 원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하 원장은 직접 출마보다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언에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입니다. 쉬운 육아, 그다음에 애 키우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하는 문화의 복원 이런 걸 쪽을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의견을 갖다 제시하고 그런 쪽의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면 제공하는 거죠. 국민의힘은 과학기술 경제 분야의 인재 영입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다음 주 첫 인재 영입 발표에 나서는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인사들로 보기 어렵다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안 그래도 어제 국민의힘 혁신위가 조기 해산하면서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바로 오늘 이런 조사 결과가 발표되며 여권엔 또다시 위기론이 번지고 있습니다. 혁신위를 저렇게 조기 해산시킨 게 잘못됐다는 평가도 쏟아지고 있고요. 노태현 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서울에서 우세 지역이 6곳에 불과하다. 이 보고서 어떻게 작성이 된 겁니까? 네, 당에서 직접 실시한 정밀하게 설계된 조사 방식의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보고서는 아니다. 이게 당의 설명입니다. 네. 여러 가지 공개됐던 과거 자료 등을 종합해 분석했다는 건데요. 이만희 사무총장은 정반대의 낙관적인 보고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는 거죠. 또 너무 낙관적으로 해봤어요. 그래서 다시 그걸 다 재작성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를 상정을 해주고. 어쨌든 당 의원들은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속한 단체 SNS 대화방에도 해당 보도가 공유됐는데요. 네. 의원들은 한탐과 함께 경기도가 더 어렵다 이런 반응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실명 비판도 이어졌는데요. 김미애 의원은 SNS를 통해 빈손 혁신위의 책임은 김기현 대표에게 있다 이렇게 작심 비판했고요. 한 국민의힘 의원은 저희 MBN과의 통화에서 이 보고서와 관련해 이미 알려진 내용이 나온 것에 불과하다며 혁신이 조기 해체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반영됐다면 더 심각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어제 혁신위가 해체됐으니까 조사는 그 전에 했을 거고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 틀린 것도 아니네요. 김 대표 오늘 혹시 입장 내놨습니까? 네, 김 대표는 오늘도 기자들 질문에 혁신은 끝이 없고 지속해 나가겠다 이런 원론적인 답을 했습니다. 김 대표 측은 결단에도 시점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과거 사례를 봐도 당대표의 출마 관련 입장이 정해진 건 내년 1월이나 2월은 돼야 한다는 거죠. 문제는 뭐 여론이 그때까지 기다려주느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대표 그리고 인용한 혁신위원장 같이 만났어요. 네, 혁신위가 고생했다는 뜻에서 격려하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이 인 위원장과 직접 만난 건 혁신위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인데요.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활동이 끝난 다음 오찬을 가진 거란 그런 설명입니다. 사흘 전 당 지도부와 대통령의 오찬이 공개되면서 혁신위와 갈등 상황에 있던 당 지도부에 힘이 실렸다 이런 해석이 나왔었는데요. 맞아요. 오늘은 김 대표와 인 위원장을 함께 만난 거죠. 김 대표의 고심이 깊겠습니다. 어쨌든 그 여권의 구원투수로 거론되는 한동훈 법무장관
이분도 이 여론조사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얻었어요. 네, 맞습니다. 차기 정치 지도자로 누가 좋은지를 물었더니 응답자의 19%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16%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꼽았습니다. 한 장관 지지율은 지난 11월 조사보다 3%포인트 상승했고 이재명 대표의 경우 21%에서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1, 2위를 달리던 두 사람의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무래도 한 장관이 총선에 나갈 거다 뭐 이런 관심이 반영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갤럽은 최근 총선 출마설로 한 장관에 대한 관심이 한층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네. 법무부 일정이라고 했지만 대구와 대전 그리고 울산을 찾으면서 대중 노출이 많았고요. 반면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하락한 건 호남 지역 지지율이 38%에서 30%로 큰 폭으로 떨어진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호남 지역 지지세가 강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최근 활동을 재개한 게 영향을 끼쳤다, 이런 분석입니다. 네, 표가 또 갈릴 수도 있었겠군요. 예, 지금까지 국회팀 노태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에선 12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의를 요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재투표는 결국 부결됐죠. 그런데 두 법안의 통과를 주장했던 이재명 대표는 본인 재판 때문에 여기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재판과 본회의 일정이 겹쳐서 투표를 아예 못한 겁니다. 재판 리스크가 현실화됐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에 돌아온 노조법과 방송법 개정안이 결국 폐기됐습니다. 국회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통과가 가능했는데 111석을 가진 여당이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면서 일찌감치 예견됐던 결과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국회의 노력이 윤석열 대통령의 오기와 불통합에 좌절되었습니다. 두 법안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던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재판 출석으로 인해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재판 출석 의무를 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이 대표가 해당 법안들의 처리 의지가 강한 만큼 재추진 의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의 재판 리스크가 현실화했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인 법안 표결에도 참석하지 못한 것입니다. 모두가 우려했던 재판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현실화되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한 쓴소리를 이어가고 있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앞서 이 대표의 재판 리스크를 언급하며 총선을 치를 수 있겠냐고 꼬집은 바 있습니다. 신당 창당을 공식화하지 않은 이낙연 전 총리가 실무적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혀 이재명 체제 민주당의 대안이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어제 당 지도부 의지대로 당원을 개정한 더불어민주당은 내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 친명계가 원하는 쪽으로 된 만큼 비명계 의원들을 공천에서 탈락시킬 의도가 있다며 반발이 큰 겁니다. 김종민 의원은 12월까지 당의 변화가 없다면 탈당하겠다고까지 했죠. 오늘은 이재명 대표가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을 임명했는데 이를 두고도 꼼수탕평이라는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리당원 투표권을 강화하고 현역 의원 평가에 감사한 기준을 높인 당원 개정을 두고 민주당 내 후폭풍이 거셉니다. 나치당, 누더기 당원 등의 거센 비판을 쏟아냈던 비명계는 내년 총선을 앞둔 포석이라며 반발을 이어갔습니다.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의원들, 이 의원들에 대해서 공천에서 사실상 탈락시키겠다는 의도 아니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오늘 내년 총선의 전략공천을 책임질 전략공천관리위원장에 사선 안규백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안규백 의원은 당무 경험도 많으시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단호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계파가 없다는 그런 여러 가지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그간 정세균계로 분류됐던 만큼 통합 차원이라는 설명인데 비주류는 꼼수 탕평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원욱 의원은 당내에서 안규백 의원을 아무도 정세균계라고 칭하지 않는다며 모두가 아는 사실을 덮으려 하는 꼼수 정치가 이재명 대표의 단합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이 대표가 비명계 조응천 의원에게 연락하고 만남을 제안하는 등 당 통합을 위한 시도 중이지만 순탄치 않은 모습입니다.
혁신계 모임 원칙과 상식도 통합 차원에서 모레 행사에 이재명 대표를 초청하겠다고 밝혔는데 대표 측이 아직 제안받은 게 없다고 선을 그어 실제 만남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지 8개월 만인데 그간 2번이나 검찰이 오지 말랐는데도 자진 출석을 했던 것과 달리 지금은 10시간째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은채 기자, 송 대표 지금 아직까지도 조사를 받고 있는 겁니까? 네,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검찰 출석하기도 전에도 기자들에게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혀왔지만 검찰 측은 준비한 200쪽 분량의 질문지를 모두 소화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오늘 조사는 밤늦게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송 전 대표는 검찰 소환에 앞서 취재진들에게 검찰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특수부가 맡아서 이게 이 8개월 동안 이렇게 저를 별건 수사를 해야 될 이유입니까 이게? 특수부 본연의 업무인 그런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거를 수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 전 대표는 특히 검찰 수사에 협조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며 검찰과 독재에 맞서 싸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송 전 대표가 묵비권을 행사하는 게 앞으로 수사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송 전 대표는 줄곧 모든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검찰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지난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현역 의원들에게 뿌려진 현금 300만 원이 든 봉투 20개를 포함해 총 9,400만 원이 살포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송 전 대표가 박용화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이 운영하는 기업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3억 500만 원을 외곽투직의 계좌로 받았고 이 중 4천만 원이 사업 관련 인허가 청탁을 위한 뇌물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프랑스에 머물던 송 전 대표는 수사가 시작되고 지난 4월 귀국했고 2차례 검찰에 자진 출석을 시도했지만 조사실조차 들어가지 못하고 무산됐습니다. 검찰은 혐의에 대한 송 전 대표의 입장과 조사 태도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검찰 조사 법조팀 선한빛 기자에게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 돈봉투 의혹 수사는 한참 전에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송 전 대표를 이제서야 불렀습니다. 이유가 뭐죠? 예, 이 사건 첫 압수수색이 들어간 건 지난 4월이었습니다. 네.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를 하고 나서 무려 8개월이 지나서야 송 전 대표를 부른 건데요. 서초동 법조 기자들 사이에서도 수사가 너무 오래 걸리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수사의 단초가 된 건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이라 불리는 녹취 파일이었는데요. 이것만으로는 유죄 입증이 어렵습니다. 네. 검찰이 녹취록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는 게 늦어져서 이제야 송 전 대표를 불렀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송 전 대표는 이전에 검찰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진 출석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그런데 계속해서 묵비권을 행사한다는 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게 지난 5월 그리고 6월이었죠. 일단 그때 장면 먼저 보시죠. 주위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저 송영길을 구속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귀국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검찰은 저를 소환하지 않고 저의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는 당시 2가지를 노렸을 겁니다. 지지층에 대한 호소 그리고 검찰에 대한 압박입니다. 당시 문전박대를 당하고 나왔었는데요. 네. 사실상 쇼잉에 가까운 행동이었는데 당시 자진 출석은 정치인의 정치적인 행위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거길 찾아갔으면 할 말이 있으니까 갔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오늘은 왜 진술을 거부하는 겁니까? 재판 전략상 진술 거부권이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리 진술을 해서 검찰에 패를 보이기보다는 법정에 가서 진술을 하겠다라는 전략입니다. 진술 거부권은 헌법이 저희들에게 부여한 권리잖아요. 이 헌법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데 헌법을 지키겠다는데 그게 비난받을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참고로 앞서 수사를 먼저 받은 이재명 대표 역시 비슷한 이유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예,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돈 봉투를 받은 의원들보다 송 전 대표를 먼저 불렀습니다. 보통 예. 거꾸로 아닙니까? 보통은 사건의 정점에 있는 인물을 맨 마지막에 부르죠. 네. 송 전 대표가 정점의 인물은 맞지만 이번 사건은 좀 다르게 봐야 합니다. 그래요? 검찰이 송 전 대표를 돈봉투 수수자가 아닌
공여자 측, 즉 돈을 준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 좀 다른 점인데요. 금품 사건은 보통 공여자를 먼저 부르고 그 후에 수수자를 부릅니다. 이 사건의 공여자 측 인물들이 구속이 되고 또 기소가 됐기 때문에 송 전 대표를 수수 의원들보다 먼저 부르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다음 관심은 검찰이 송 전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것으로 보입니까? 예,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 커 보입니다. 빠르면 다음 주 중에도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요. 소환 조사는 증거나 진술이 확보가 됐고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부르는 거니까요. 만약 영장을 친다면 미루지 않고 바로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장을 청구하면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오늘 검찰 조사에서도 이 부분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끝까지 봐야겠군요. 지금까지 뉴스 추적 선한빛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정부가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가로부터 압류한 재산 중엔 경기 오산시 일대 땅 수십만 제곱미터가 있습니다. 정부가 압류해서 팔았고 그 대금까지 다 받았는데 전두환 일가의 토지관리 대리인이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내 추징에 제동이 걸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매각 절차가 정당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 씨의 사망으로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추징금이 될 듯합니다. 그럼 추징을 다 한 거냐? 그 이야기는 우종환 기자의 보도 보시고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산속으로 수풀이 우거져 있고 인적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난 2013년 검찰은 고 전두환 씨 일가 소유로 추정되는 경기 오산시 양산동 일대 땅 95만 제곱미터가량을 압류했습니다. 전 씨 처남 이창석 씨가 전 씨 차남 재용 씨에게 불법 증여한 곳으로 의심됐기 때문입니다. 소유주는 이창석이 돼 있는데 신탁권자로 넘어갔죠. 그리고 또 반은 전재국 씨가 매매를 해가지고. 국세청은 지난 2017년 전 씨 체납세금을 받기 위해 이 땅 중 일부를 공매 절차를 거쳐 55억 원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전 씨 일가와 계약을 맺고 땅을 관리해온 교보자산신탁은 지난 2019년 땅 매각 절차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 씨의 뇌물 등과는 관련 없이 정당한 대가를 내고 산 땅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1심 법원은 해당 땅이 불법 재산이라는 점이 확인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늘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압류한 오산 땅 중 소송에 걸리지 않은 20억 원 상당 땅은 먼저 환수 조치가 끝난 가운데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55억 원도 환수가 완료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내 전 재산은 29만 1,000원. 내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추징금 2,205억 원이 확정됐지만 추징금을 내지 않으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했던 말입니다. 그렇게 꽁꽁 숨겨둬서인지 지금까지 추징한 건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미 재작년에 사망을 했죠. 선행법상 사망 후엔 추징을 강제하기도 어려워서 이를 바꾸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데 3년째 국회에서 방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는 지금도 처리는 요원해 보입니다. 심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전 씨의 손자 전우원 씨는 돌연 세간에 등장해 전두환 일가의 비자금 관련 새로운 증언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님의 말씀으로는 저희 연희동 자택에 어딘가 숨겨진 금고가 비자금과 관련된 것들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1997년 대법원은 전 씨가 대기업들로부터 9,500억 원을 받았다고 판결하며 무기징역에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추징된 건 약 1,283억 원으로 전체의 58% 수준. 이번 판결이 확정돼 55억이 추가되더라도 환수율은 60%를 약간 웃돕니다. 남은 추징금 922억 원에 대해 전 씨는 생전 전 재산이 29만 원뿐이라고 버텼고 검찰은 추징금 특별환수팀을 만들고도 비자금을 찾지 못했습니다. 1,000억 원 넘는 추징금과 고액 세금 언제 납부하실 겁니까? 네가 좀 해주라. 결국 2021년 11월 사망 전까지 끝내 납부하지 않았는데 현행법상 당사자 사망 시엔 추징 절차가 중단됩니다. 서울의문 보면서 화도 많이 났고 자기가 내야 되는 벌금을 내지 않고 그런 식으로 회피하는 건 조금 부조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당사자가 사망해도 추징금을 받게 하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 3법이 발의된 지 3년째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허위 스펙을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로 첫 번째 재판을 받았습니다.
조 씨는 혐의를 다 인정하면서도 10년 전 일을 지금에서야 기소하는 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수험생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죠. 홍지호 기자입니다. 허위 공문서 행사와 업무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조민 씨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찰은 조 씨에게 지난 2013년과 2014년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당시 허위로 만들어진 서류를 사용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연구소 활동 증명서나 호텔 인턴십, 동양대 표창장 같은 경력들이 가짜라고 본 겁니다. 또 부모의 지시만 따른 것이 아니라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가족들이 주고받은 문자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조 씨 측은 위조에는 관여한 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는데 10년 전 일에 대한 기소 자체를 문제 삼았습니다. 공소시효가 7년인데 검사의 업무 태만으로 늦게 기소가 된 만큼 공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은 조 씨 측의 요구로 절차를 간소화하는 간이 공판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내년 1월 말 한 번의 재판을 더 연 뒤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노무사들의 직능 단체 공인노무사회에서 직원이 부당 해고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에 벌어진 일인데 노동위원회에서 부당 해고가 맞다는데도 공인노무사회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이번엔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노무사들조차 부끄럽다고 입을 모읍니다. 신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공인노무사의 사무국 직원 A씨는 채용 8달 만에 돌연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공교롭게도 A씨가 동료 직원 감시 등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며 상사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뒤였습니다. 공인노무사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가 이를 번복했고 허위 경력이 추가로 확인됐다며 A씨의 채용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거는 봤을 때 괴롭힘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다. 이상하게 흘러가더니 해고 통보와 동시에 불인정이라는 그 공문을 같이 주신 거예요. 불복한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고 노무사회가 지적한 경력이 허위가 아님을 소명하기 위해 전 직장 동료들에게 근무 확인서까지 받아 제출했습니다. 지방노동위에선 해고 절차에 결함이 있었다고 지적했고 노무사회 측은 이의 제기를 했지만 상급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도 똑같았습니다. 일선 노무사들은 부끄럽다는 반응입니다. 그런 일이죠. 사후 처리 과정이 전문가답지 않았다. 노동법의 전문가라고 하는 노무사들이 모인 노무사회에서 소속 직원을 절차 위반으로 부당 해고를 했다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노무사회 측은 A씨의 원직 복귀를 포함해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고 절차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노동위원회의 결론에도 불구하고 노무사회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A씨는 결과를 지켜봐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음식점들의 연말 특수, 이젠 옛말이 된 걸까요? 고물가 부담에 소고기 대신 돼지고기, 저녁보다는 점심, 아니면 아예 회식을 하지 않는 문화가 늘고 있습니다. 2차 손님이 전부인 주점들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장인들에게 송년회 계획을 물어봤습니다. 소 대신에 돼지를 먹는 경우가 작년보다는 많아진 것 같은데 점심 송년회도 들어봤고 최근에도 좀 많이 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많이 물가가 비싸다 보니까 가성비를 추구해서 좀 싼 곳으로 점심에 그냥 빠르게 이제 값싸게 좀 진행하려고 하는. 소보다는 돼지, 고기보다는 값이 싼 중식을 찾는가 하면 55명, 저번엔 60명. 두 번째 그냥 오늘도 그렇게 예약이 많아요. 아예 회식 대신 마니또 프로그램으로 소소하게 연말 분위기를 내기도 합니다. 돈이 많이 들고 서로 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고물가 시대를 좀 대비하는 그런 이벤트로. 연말 특수를 노리던 음식점들은 울상입니다. 작년에는 국내인들 있잖아요. 회식을 많이 했어요. 한 60-70%를 준 것 같아요.
부담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삼겹살 200g의 평균 외식 가격은 거의 2만 원에 육박하고 회식에 빠질 수 없는 술도 1년 전보다 4% 넘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특히 2차 손님이 전부인 주점은 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요즘 메모를 이거 좀 예약 메모를 해놨는데 올해 거는 완전 이게 예약도 없고 그럼 여기는 뭐 안 와도 되고 그만이잖아요. 동장군보다 무서운 고물가의 연말 특수도 옛말, 송년회 풍속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아버지는 부동산 법인 18개를 만들어 전세를 놓고 아들은 중개인 역할을 하며 경찰에 접수된 피해액만 700억 원이 넘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던 가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일명 수원 전세 사기 의혹으로 불리죠. 수원 대책위는 이들로 인한 총 피해 규모가 1,23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임대인 정모 씨가 경찰 손에 이끌려 모습을 드러냅니다.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습니까? 여전히 고의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곧이어 모습을 드러낸 정 씨의 아내 역시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오릅니다. 경찰은 지난 9월 5일 이들 부부 등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3개월 만에 고소는 474건으로 늘었고 피해액만 714억 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임대인 정 씨 부부와 아들은 18개의 부동산 법인을 만들어 임차인들과 1억 원 안팎의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송치 이후에도 이들 부부에 대한 여죄를 살피는 동시에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비틀비틀 휴대전화를 보며 걷다가 차도 쪽으로 넘어진 40대 남성이 마침 그때 지나가던 시내버스에 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안 그래도 늦은 시간 술자리 약속도 많을 때죠.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민성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비틀거리며 휴대전화를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옵니다. 신호가 바뀌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벽에 기대 전화를 하던 남성은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앞으로 쓰러집니다. 이 남성은 몇 분 뒤 버스에 깔려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지점은 횡단보도 앞이어서 인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태안길에 지나가는데 시신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 피가 흥건하고. 늦은 시간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갑자기 일어난 교통사고에 유족들의 충격도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버스 운전기사는 졸음이나 마약,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고버스 운전기사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뒤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미성입니다. 이틀 전 차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의식을 잃은 20대 남성 2명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차 주인의 집으로 가봤더니 20대 여성이 숨져 있었죠. 의식을 회복한 두 남성 가운데 한 명을 경찰이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영종도의 한 공터입니다. 고급 SUV에 폴리스 라인이 둘려 있습니다. 지난 6일 20대 남성 2명이 이 차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차에서 발견된 두 남성 중 누구의 소유도 아니었습니다. 확인 결과 차량 소유주는 인천에 사는 한 20대 여성이었습니다. 경찰이 집으로 가보니 여성은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CCTV 등을 통해 경찰은 두 남성 가운데 먼저 의식이 돌아온 한 명이 여성을 살해했다고 보고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국가수는 여성이 질식사했다는 1차 부검 결과를 내놨고 경찰의 추궁 끝에 남성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남성이 숨진 여성과 지인 사이였다는 점 외에 아직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뒤늦게 의식을 차린 다른 남성을 포함해 범행 동기를 캐묻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가자지구 남부에서도 지상작전을 펼치며 압박을 가하는 이스라엘군이 속옷 차림의 남성 수십 명을 무릎 꿇린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우선은 무기가 있나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때마침 은신해 있던 하마스 사령관들이 제거됐다는 외신 보도도 잇따르며 이스라엘군의 선전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고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군의 감시하에 속옷만 입고 결박된 남성들이 보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들을 트럭에 태워 또 다른 곳으로 이송합니다. 가자 지구에서 촬영했다는 SNS 영상을 두고 이스라엘 언론은 이스라엘군에 투항한 하마스 대원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정확한 경위는 밝히지 않은 채 테러 활동 연루자 등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לוחמי צה"ל ושירות ביטחון כללי עצרו ותחקרו מאות חשודים בפעילות טרור. רבים מהם גם ביממה האחרונה מסגירים את עצמם לידינו. 뉴욕타임스는 하마스 사령관 11명의 지하터널 회동 추정 사진을 싣고 이스라엘군이 이들 중 5명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인 피해를 우려한 국제사회의 반발에도 가자지구 지상전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스라엘의 선전전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미 정부는 이스라엘군 포격이 원인으로 알려진 언론인 사망에 우려를 나타내며 이스라엘의 전쟁 방식과 목표의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We continue to urge Israel to conduct its operations in a targeted manner as it is seeking out and addressing a brutal terrorist organization within Gaza. 바이든 미 대통령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 통화에서 하마스로부터 민간인 보호 필요성을 직접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경제기자임 최윤영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돌파했을 때 1등 공신은 오징어와 게 등 어패류였던 것 아십니까? 오징어, 게 등 동해안 일대의 수산물을 통조림으로 만들어서 많은 외화를 불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해안 오징어가 사라지면서 금징어, 이제는 노징어가 될 판입니다. 우선 동해안 항구들로 같이 가보시죠. 동해안 최북단 항구인 강원도 고성 거진항입니다. 배로 40분 정도만 가면 북한 어로 한계선에 도달하는 곳. 예로부터 수산 자원이 풍부한 곳입니다. 큰 전구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오징어 잡이 배들이 4-5줄로 묶여 정박해 있습니다. 벌써 몇 달째입니다. 오징어는 거의 지금 뭐 없는 추세예요. 아주 안 보인다 생각하시면 되고 조금 나가는 배들도 없고 선적지에 와가지고 정박해 놓은 상태고요. 작은 배로 도루묵이나 보거라도 잡으러 나가보지만 이것도 잘 없습니다. 바다 가가지고 새벽에 지금 들어온 거예요. 뭐 잡으셨어요? 도루묵. 안 잡혀요, 안 잡혀. 밥도 못 먹어요, 밥도. 해산물을 먹어치우는 해적 생물인 불가사리만 잔뜩 잡아오고 위판장은 텅 빈 채로 창고가 됐습니다. 이번엔 한때 오징어 배만 70척이 있던 속초항으로 가봤습니다. 지금은 6척이 답니다. 오징어를 말리던 덕장에 오징어는 없습니다. 요즘은 오징어 전혀 없어요. 서해 오징어 갖다가 말려요. 동해에서 오징어가 사라지는 이유는 뭘까요? 기후변화로 바닷물 수온이 오른 영향이 있고요. 큰 원인은 중국 어선의 쌍끌이 조업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도 보시면요. 오징어 산란 지역입니다. 촘촘한 그물을 끌어서 치어까지 모두 다 잡아들이는 쌍끌이 어선이 등장하는 곳입니다. 2004년 북한 조업권을 따내면서 북한 해역을 찾은 중국 어선은 144척에서 2020년 2389척으로 16배나 늘었습니다. 오징어 어업인들 줄도산이 걱정입니다. 오징어 배들은 경매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선박 대출금과 이자를 감당하기 어렵고 1년 계약으로 4-5명씩 고용한 외국인 선원들은 일을 안 해도 월급을 줘야 합니다. 출항을 못하니까 앉아서 놀죠, 뭐가들. 달마다 그냥 한 달에 한 돈 1,200만 원 그냥 그 외국인들 봉급으로 그냥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자꾸 이자는 풀지 뭐. 그러니까 연쇄 도산이 날 것 같습니다. 배가 멈춰 있어도 연 2천만 원에 달하는 선박 보험료는 꼬박꼬박 나갑니다. 보험료가 1년에 2천만 원 들어가잖아요. 1년 소멸이에요. 또 1년에 새로 들어야 돼요. 사채를 쓰기도 하고 돈을 어떻게 낼 방법이 없어요. 내년 보면은 진짜 다 도살입니다. 수협은 오징어 실종 해법을 찾자며 토론회를 열었고
이번 주 정부도 급히 당정 협의를 열어 어업인에게 긴급 경영 안정자금을 3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대책을 내놨지만 부족합니다. 강원도의 오징어 어획량은 2000년대 초 2만 톤 수준에서 올해는 1286톤으로 급감했습니다. 울릉도가 있는 경북도는 2018년 5만 톤이었는데 지난해 3000톤, 올해는 2000톤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달 생물 오징어 가격은 마리당 11,950원, 전달 8,410원보다 42%나 오른 겁니다. 대한민국에 명태가 왜 안 나나요? 소멸이 되면 다시는 이제 한국의 오징어 구경을 못 해요. 한때 오징어배 불빛으로 가득했던 동해안 밤바다. 이걸 다시 볼 수 있는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기자 M입니다. 윗집, 아랫집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이제는 살인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죠. 정부가 강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기준에 미달되면 보강 공사를 해서 충족될 때까지 아예 준공을 내주지 않기로 한 건데 다만 공사비가 늘어날까 하는 게 걱정입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서울 중랑구에서는 다세대 주택 우편함에서 흉기가 발견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윗집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다 홧김에 20cm에 달하는 식칼을 넣어둔 겁니다. 펜트에서 간지를 계속 막 밖에 나가서 옆뒷가락 떴던 거구나. 지은 지 20년이 넘은 공동주택이었지만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애들이 너무 심하게 뭘 타고 다니는 거예요. 거실에서. 우리 옆집에서는 올라갔더라고요. 너무 버티다 못해서 올라가. 연이은 대책에도 살인, 폭력 등 층간소음으로 인한 5대 강력범죄가 급증하자 정부가 더 강한 처방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49데시벨 이하인 충격음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준공 승인이 제한됩니다. 49데시벨은 조용한 사무실 수준의 소음인데 타이어와 같이 무거운 물체를 떨어뜨려 아랫집에 전해지는 소음을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지어진 아파트는 집주인이 층간소음을 줄이는 공사를 하면 양도소득세를 낼 때 비용을 공제해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사후 확인제를 시행을 하고 융자로 이 방음 매트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목표했던 것에 비해서 너무나 부족하고. 정부는 주택법 개정 이전에도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기준 미달 아파트는 준공을 내주지 않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경희입니다.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차량 급발진 사고도 더 늘고 있죠. 통제불능의 급발진 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차를 멈추게 할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규 기자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기차의 속도가 순식간에 올라가고 운전자는 깜짝 놀라 소리칩니다. 브레이크 안 됐네. 아이고 큰일 났네 하나님. 다른 차와 가로수들을 들이받고 가까스로 멈춰섰지만 하마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순식간에 가속하는 급발진 사고는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핸들이나 기어 주변, 차량 보드 등에 P라고 적혀있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딸깍 한두 번 당기는 걸로는 효과가 없고 멈출 때까지 지속적으로 당겨야 합니다. 기어를 중립으로 놓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를 당기면 제동 거리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시동 버튼을 연속으로 눌러 엔진을 정지시킨 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를 당기는 게 좋지만 당황하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곧바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를 당기는 게 낫습니다. 시동을 끄는 방법은 끄는 동안에 시간이 걸리거든요. EPB만 당겨도 충분히 제동력이 나오기 때문에. 레버식이나 발로 밟는 방식의 파킹 브레이크는 이 방식을 사용해서는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 전복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사용하지 말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MBN 뉴스 이기옥입니다. 국내 독거 노인은 187만 가구에 달합니다. 노인 10명 가운데 2명은 홀로 지내고 있는 거죠. 덩달아 죽음을 맞이해도 아무도 모르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고독사를 막을 수 있을까요? 최희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3시 자원봉사자들은 좁은 골목을 지나 홀로 사는 어르신의 집을 찾아갑니다. 건강을 챙겨드리는 건 물론 안부도 확인하려 20년째 우유를 무료로 배달하고 있습니다. 이 우유 주머니에 남아있는 우유 개수로 어르신들의 상황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남아있는 우유의 개수가 하나면 주의, 2개면 고독사를 의심해 볼 만한 위험한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4천여 가구에 배달 중인데 남은 우유가 보이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연락을 통해서 지자체에 있는 담당자가 직접 방문을 해서 어르신의 안부를 10년 가까이 우유를 받은 80세 노인은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데 감사합니다. 우리는 혼자니까 누가 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좀 무조건 감사한 것뿐이야. 올해는 2명의 사망자를 발견했습니다. 시신이 3일 이상 방치하지 않도록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죽을까 봐 겁나. 집배원과 유제품 배달원의 방문, 통신사의 AI 돌봄까지 사회적 노력은 이어지지만 고독사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고독사로 생을 마감한 경우는 3,378명, 5년 사이 40%나 증가했습니다. 고독사 위험군으로 집계되는 경우도 153만 명에 달합니다. 지역적 차이, 지역마다의 고독사의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좀 나눠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3일 이상 시신이 방치되는 고독사는 외출이 줄고 밤이 길어져 고립되는 겨울철에 더 빈번합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겨울이 오나 싶더니 오늘은 겉옷이 거추장스러울 정도로 반팔 입은 사람이 있을 정도로 더웠습니다. 제주의 한낮 기온이 20.2도를 넘어서며 매화가 피는 등 전국 곳곳에선 역대 12월 최고 기온도 갈아치웠죠. 그런데 다음 주엔 여름에나 쏟아질 법한 겨울 호우까지 예보됐습니다. 이틀 전엔 기습 우박도 쏟아졌죠. 요즘 날씨 참 변덕스럽습니다. 최돈희 기자입니다. 쌀쌀했던 아침과 달리 낮이 되자 기온이 빠르게 오릅니다. 아침에 입고 나온 겉옷은 거추장스럽게 됐고 반팔 차림이 편할 정도입니다. 바람이 좀 불긴 해도 조금 따뜻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밖에 나와서 야외 활동하기도 좋고 챙겨 나오긴 했는데 더워가지고 벗고 있는 상태. 절기상 대설이 지났지만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고온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제주의 낮 최고 기온은 22.2도로 12월 상순 기온으론 2004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대전과 광주 등 35개 지역도 12월 관측사상 최고 기온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한반도 남쪽의 고기압이 세력을 유지하면서 따뜻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제 부산에선 강한 비구름이 폭발적으로 발달하며 거센 비와 함께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다음 주 초엔 여름에나 내릴 법한 특보 수준의 겨울호우도 예보되고 있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는 해수면 온도와 엘니뇨로 인한 기후변화와 무관치 않습니다. 해수면 온도가 굉장히 좀 높고 또 열대 지역에서 엘니뇨로 인한 대기순환 흐름 때문에 수증기가 계속 잘 공급이 돼가지고 그 결과 이번 겨울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평년보다 따뜻한 가운데 변덕과 이변이 잦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동입니다. 우리나라 아저씨들 살이 더 쪘습니다. 사실상 코로나19 종식 뒤 일상을 회복하면서 신체 활동이 늘어났는데도 비만도 함께 증가한 겁니다. 30대에서 50대까지 남성은 2명 중 1명이 다 비만이었습니다. 이유가 있죠. 신용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술자리가 많은 연말 헬스장을 찾는 사람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기피하던 분위기도 사라졌습니다. 실제 지난해 우리 국민의 신체 활동량은 2021년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활발해진 신체 활동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비만율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음주와 식습관이 문제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과음하는 월간 폭음률의 경우 지난해 남녀 모두 약 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는 비율은 대부분 연령층에서 늘어났고 과일과 채소 섭취는 줄어든 대신 지방과 음료 섭취가 늘었습니다. 지방이 많은 음식, 그리고 당분이 많이 함유된 음료,
그다음에 정제 탄수화물 같은 음식들이 비만의 주 원인이기 때문에 이에 남성의 경우 전 연령층에서 비만율이 증가했고 특히 30대에서 50대의 경우 2명 중 1명은 비만이었습니다. 여성 또한 5, 60대를 제외하면 모두 비만율이 늘어났습니다. 고콜레스테롤 혈증 또한 최근 10년간 전 연령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남성은 40대 이상, 여성은 50대 이상이 모두 10%포인트 넘게 늘었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요즘 돈 내고 광고 없이 유튜브 보는 분들 꽤 많죠. 그런데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이 대폭 오릅니다. 콘텐츠를 만들지는 않고 플랫폼 역할만 해주면서 이러면 안 된다는 목소리도 큰데 돈 내고 보는 건 유튜브뿐만이 아니죠. 온라인에선 우회 계정을 통해 구독권을 싸게 파는 꼼수 거래도 등장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 1위는 유튜브입니다. 사용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광고 없이 영상을 볼 수 있는 프리미엄 가입자도 증가 추세인데 오늘 유튜브 측이 전격적으로 프리미엄 이용료를 올렸습니다. 월 14,900원, 무려 40% 넘게 올랐습니다. 한 달에 8,000원대였던 회원권 가격이 10,000원으로 오른 지 3년 만에 또 인상된 겁니다. 유튜브 측이 밝힌 가격 인상 이유는 서비스 개선이었습니다. 프리미엄을 안 쓰면은 광고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불편해가지고 그래도 계속 쓸 것 같아요. 광고 한 번 안 보겠다고 한 달에 15,000원 내라는 건 좀 너무 비싼 것 같아가지고. 최근 디즈니 플러스도 광고 없는 구독료를 50% 가까운 4,000원 올렸습니다. 넷플릭스는 계정 공유를 금지하며 사실상 구독료 인상 효과를 누렸습니다. 일정 부분 무료로 소비자들에게 접근을 해서 익숙해질 때쯤이면 유료화를 통해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늘어난 구독료 부담에 인터넷에선 계정을 불법으로 사고 파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구독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도나 아르헨티나 등으로 IP 주소를 바꿔 계정을 만든 뒤 이를 되파는 식입니다. 다만 우회 계정 자체가 불법인데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최근 축구 선수 황의조 씨가 전 연인과의 사생활 영상 불법 촬영으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는데 이 불법 촬영된 영상이 인터넷에 한번 유포되면 영구 삭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걸 아십니까? 사이트 대부분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서 국내 법을 따라야 할 근거가 없거든요. 이 불법 촬영물을 매개로 부당 수익까지 올리는 사이트가 넘쳐나지만 당국은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안정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고 배너가 달린 음란 영상에 여성들의 얼굴과 신상 정보까지 버젓이 공개돼 있습니다. 불법 촬영물이 유포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취재진이 디지털 장의사에게 영상의 삭제를 문의했더니 어렵다는 답이 돌아옵니다. 그럼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현재 삭제가 안 되는 사이트에 속해요. 이제 외국의 서버를 두고 해외에 있는 서버는 국내 법을 통해서는 영상 삭제가 불가능해 접속을 차단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이 같은 조치도 무용지물입니다. 예, 다 차단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접속이 가능해서 저희가 접속 차단 결정을 해도 일부 사이트가 접속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서버를 해외에 둔 사이트는 국내 망사업자를 거쳐 접속돼 이를 차단하면 되는데 이 사이트의 경우 서버 복사본을 국내에 두고 우회하고 있어 접속 차단 조치를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들은 또 사이트 주소를 주기적으로 바꿔 접속 차단을 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소별로 심의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BC라든지 1, 2, 3 이렇게 숫자 하나, 영문 하나라도 바뀌면 심의는 다시 해야 됩니다. 주소 바꾸면 접속할 수 있고 올해 10월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정 조치한 디지털 성범죄 정보는 5만 5천 건에 달해 매년 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물 유포자들은 사이트에 배너 광고까지 띄워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는 만큼 이를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중국에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을 포함해 호흡기 질환이 확산하며 병원에 가서 꼬박 하루를 기다려야 진료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해졌습니다. 최근엔 유행성 독감까지 퍼지며 보건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는데 중국은 현재 유행하는 이 호흡기 질환들이 기존에 알려진 질병이라며 정확한 환자 통계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입니다. 베이징 중심가의 한 소아과 병원입니다. 점심시간이 끝난 지 한참 지난 시간이지만 여전히 병원 안은 어린이 환자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급행 진료를 신청해도 서너 시간 기다리는 건 기본입니다. 急诊挂号就排了3个小时，然后我们昨天来了嘛，然后那个医生让我们打3天针，结果今天来了呢，还需要重新挂号、诊断再开药。 올가을 북부 지역에서 시작된 호흡기 질환은 이제는 중국 전역으로 번졌습니다. 병실과 의사가 모자라 임시 병상을 만들고 의료진들이 비상 대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밀려드는 환자를 제때 치료하기 벅찬 상황입니다. 像我们专家门诊，我们开了5间诊室，我们还有个24小时的儿童发热门诊，还有个24小时的儿科急诊，所以我们 可以满足那个儿童的就诊的需要了。 최근엔 유행성 독감마저 번지며 독감과 폐렴 동시 감염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약국에선 항생제와 폐렴 진단 키트를 구하기 어려워졌고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진단 키트 주문량이 한 달 새 10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학교마다 학생들의 건강을 꼼꼼히 체크하고 아프면 등교하지 말라는 지침도 내려졌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현재 유행하는 호흡기 질환은 기존에 알려진 질병이라면서도 정확한 환자 통계는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매경 미디어그룹이 아랍에미리트의 토후국이자 아랍의 문화 수도로 꼽히는 샤르자 정부와 K 콘텐츠를 중동 전역에 소개하고 미디어 분야에서 협력하는 장기 프로젝트를 함께합니다. 매일경제신문은 샤르자 정부 미디어국과 매일방송은 정부 산하 샤르자 방송청과 각각 매경 미디어센터에서 양해의 각서를 체결하고 뉴스 취재와 프로그램 제작, 인사교류, 교육 분야 등에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펠레와 네이마르의 친정팀인 브라질의 축구 명가 산투스가 창단 111년 만에 처음으로 강등됐습니다. 축구의 나라 브라질에서 그것도 축구 전설 펠레가 뛰었던 팀이 2부 리그로 떨어졌으니 초상집 분위기겠죠. 최영규 기자입니다. 후반 추가 시간. 잔류하려면 무조건 이겨야 하는 산투스가 마지막 공격에 나섰지만 끊겼고 장거리 슛으로 허무하게 결승골을 내줍니다. 종료 휘슬과 함께 2부 리그 강등이 확정되는 순간 선수들은 모두 주저앉았고 팬들은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강등의 슬픔은 분노로 변했습니다. 거리로 뛰쳐나간 팬들은 경찰에게 돌을 던지며 홍염탄을 터뜨리고 심지어 선수들의 차와 함께 곳곳에 불을 지르기까지 했습니다. 팬들이 이토록 분노한 이유는 111년 산투스 역사상 처음으로 맛본 강등이기 때문입니다. 축구 왕제 펠레와 브라질 주장 네이마르를 배출한 산투스는 브라질 리그에서 2번째로 많이 우승한 명문 중의 명문입니다. 하지만 재정난으로 성적이 계속 떨어지며 결국 강등됐고 펠레의 장례식 장소였던 홈구장 빌라베우미르는 비극의 장소가 됐습니다. Inicialmente é isso. Peço desculpas ao nosso torcedor e a mágoa nossa também é muito grande, que além de gostar muito desse clube. 28년 만에 강등된 수원 삼성에 이어 브라질 명문 산투스까지 축구 명가들에게 쓸쓸한 연말이 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오늘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기상청 관측 이래 가장 따뜻한 12월을 기록한 곳이 많았는데요. 내일도 오늘만큼이나 따스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15도에서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단 먼지가 쌓이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도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의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수도권과 영남 지역은 안개가 짙겠고요.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9도, 대전 10도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대체로 15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남부지방도 광주가 11도, 창원 13도로 출발하겠고 낮 기온은 부산이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글피인 월요일부터 화요일 전국에 비가 내릴 텐데요. 겨울비치고는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